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창극,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정체와 더불어 특별한 과거사 때문에 화제가 된 요세미티 공원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언테임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6부작 범죄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거대한 국립공원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후 연방요원 카일 터너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대부분의 범죄물이 어두운 뒷골목이나 빈민가처럼 폐쇄적이고 음습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과 험준한 계곡,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울창한 숲 등 광활한 국립공원 풍경을 무대로 고립감과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내용 자체는 실화가 아닌 허구이지만 20여 년 전 바로 이곳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실제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이 활동했죠. 비극은 요세미티에서 휴가를 즐기던 3명의 여성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2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유레카에 거주하던 42세 여성 캐럴 선드는 당시 15세였던 딸 줄리아 선드와 딸의 친구 시비아 펠로스와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치어리더였던 줄리아의 대회 출전으로 스톡턴 지역을 방문한 길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던 실비나가 미국에 있는 동안 요세미티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국립공원으로 온 상황이었죠. 세 사람은 공원 곳곳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해가 질 무렵 숙소로 잡아둔 모텔 시도 로지로 돌아왔습니다. 캐럴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하루도 공원을 둘러본 뒤 저녁 비행기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죠. 공원 규모가 워낙 넓어 주요 지점만 둘러보는 데에도 며칠이 걸릴 정도였지만 시비나가 입학을 앞두고 있던 대학교 견학 일정 때문에 일찍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모텔 식당에서 햄버거를 주문해 식사를 했는데요. 모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식사를 하다 말고 급한 일이 생긴 듯 갑작스럽게 계산을 한 뒤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식당을 떠났다고 하죠. 이 모습을 끝으로 세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뒤인 2월 16일 밤 10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남편 앤스 선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와 딸이 나타나지 않자 일정이 변경됐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는데요. 가족과 시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지만 누구도 소식을 알지 못했죠. 수소문 끝에 줄리아가 입학 예정이었던 대학교 견학 일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월 17일 저녁 7시 30분경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곧바로 수색이 시작됐지만 광범위한 범위에 비해 투입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공원 인근은 접근조차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 많아서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되죠. 그러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 19일 모텔에서 약 140km 떨어진 도심 한복판에서 캐럴의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지만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의 행방과 관련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사건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실종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남편 앤스 선드를 비롯한 가족들 역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캐럴은 범죄에 휘말릴 만한 타입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든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고 일정에 맞춰 움직였죠. 평소에도 차량에 호신용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다니고 지인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선물할 정도로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런 캐럴이 아이들을 데리고 위험한 지역이나 장소에 찾아갔을 리 없어요. 만약 낯선 사람이 접근했다면 큰 소리로 알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가족들은 세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약 3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내걸고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아 무너졌죠. 1999년 3월 19일 인근의 외진 숲속에서 실종 당시 캐럴이 사용하던 렌터카가 발견되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불에 탄 여성의 시신 2구가 들어있었는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불에 탄 상태라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죠. 치아 기록 확인 결과 시신의 주인은 캐럴과 실비나로 밝혀졌습니다. 캐럴은 밧줄로 목이 졸린 뒤 총에 맞아 살해된 상태였으며 실비나는 성폭행을 당한 뒤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죠. 함께 실종된 줄리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렌터카 주변에는 필름 한 통이 떨어져 있었는데 사진을 현상해보자 놀랍게도 실종되기 직전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줄리아와 실비나가 돌담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등 요세미티 국립공원 곳곳에서 촬영한 기념 사진이 찍혀 있었으며 시도로지 모텔 침대 위에서 캐럴과 실비나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 객실 안에서 줄리아가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 등 실종 직전에 촬영된 장면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시신과 사진이 발견된 이후에도 사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신 발견 일주일 뒤 캘리포니아 모데스토 FBI 사무소로 한 통의 수상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조잡하게 그려진 지도 한 장과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를 짧은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번 건 꽤나 재밌었어. 지도에는 렌터카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60km 거리에 있는 돈패드로 저수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표시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고 마침내 줄리아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시점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세 사람 모두 누군가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죠. 게다가 범인은 수사 과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 앞으로 조롱 섞인 메시지까지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빠른 검거를 다짐하며 모텔 직원들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죠.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고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제보는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는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데요. 그렇게 수개월이 흐른 뒤 1999년 7월 22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 포레스타 지역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6세 여성 조이 루스 암스트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이죠. 조이는 요세미티에서 근무하던 자연 해설가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동료들이 숙소로 찾아왔고 집안의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목이 절단된 채 참혹하게 살해된 조이의 시신을 찾아냈죠. 조이의 시신은 오두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버려져 있었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로 흙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하루 전까지 멀쩡히 출근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해당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몇 달 전 발생한 캐럴 일행 사건에 이어 국립공원 일대에서 또다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는데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7월 22일 조이의 오두막 앞에 1972년식 인터내셔널 스카우트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죠. 차량의 소유주는 모텔에서 캐럴 일행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정비공이기도 한 37세의 남성 캐리 스테이너였습니다. 캐리 스테이너는 타고난 머리에 비해 삶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머쉐드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위로는 자상한 부모님, 아래로 3명의 여동생과 남동생 스티븐 스테이너를 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7세였던 동생 스티븐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생업까지 뒤로한 채 수색에 나섰지만 어느 곳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스티븐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시기 스티븐은 목사 흉내를 내며 접근한 아동 성범죄자 케네스 파넬에게 납치된 뒤 빨간 오두막집에 감금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흐른 후 14세가 되던 해 파넬이 또다시 5살짜리 남자아이 티모시 화이트를 유기해오자 스티븐은 용기를 내서 티모시를 데리고 탈출을 감행했죠. 스티븐이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온 후 스테이너 가족들의 비극적인 사연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1989년에 스티븐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TV 미니 시리즈가 제작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가족들은 스티브의 무사 귀환을 기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만 형 캐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동생이 실종된 후 부모님은 나를 비롯해 나머지 형제들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무엇을 하든 스티븐 타령만 해댔고 정상적인 부모 역할은 해주지 않았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스티븐에게 쏟아졌다. 심한 소외감과 극도의 무력함을 느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스티븐은 1989년 안타깝게도 24세의 나이에 뺑소니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비극적인 가족사가 캐리의 범죄 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3살 무렵부터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뽑는 발모광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려서부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어린 시절 여동생의 친구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동을 보인 적도 있으며 동생이 납치되기 전인 10세 무렵부터 여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상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모광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증상이 심해지는데 머리카락을 뽑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안정을 느끼는 대신 두피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져 탈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죠. 습관화될 경우 교정이 쉽지 않은데요. 캐리도 3살 무렵 발모광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구 모자로 탈모 부위를
목소리를 늘 감추고 다녔지만 따돌림을 피할 수 없었죠. 학교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라 교사로부터 지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우등생만 모여있는 심화반 수업에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신문에 만화를 기고할 정도로 창의성이 뛰어나 졸업 당시에는 가장 창의적인 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재능이 진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유리회사에서 창문을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여갔는데 직장에 차량을 돌진시켜 모두를 살해한 뒤 건물을 불태우는 등 점점 위험한 공상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었죠. 1991년에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죠. 1995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병원에 나온 1997년 이후에는 대마초와 메스암페타민 소지 혐의로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요스미티 국립공원 인근에 숙식이 제공되는 모텔에서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캐럴 일행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경찰은 모텔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캐리를 용의 선상에 올리고 불러내 조사하고 차량까지 수색했지만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도 접점이 확인되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캐리 스테이너를 다시 주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999년 7월 24일 확보된 정황과 증언을 바탕으로 캐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FBI 요원 제프 라이넷과 마주한 캐리는 줄곧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끈질긴 죽음 끝에 결국 자포자기하듯 입을 열었죠. 맞아요. 캐럴 썬드, 줄리아 썬드, 실비나 펠로소 그리고 조이루스 암스트롱까지 모두 제가 죽였습니다. 캐리는 조이루스 암스트롱 살해를 포함해 앞서 실종됐던 세 사람의 살해까지 모두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 누수 점검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캐럴 일행이 머물고 있던 객실에 들어갔고 먼저 캐럴을 제 앞에 살해한 후 두 소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죠. 실비나를 유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렌터카로 옮겨 실어서 유기했고 줄리아는 캘리포니아 모카신 인근 돈페드로 호수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목숨을 앗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세 사람이 실종된 직후 수색이 이어지자 수사 방향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지갑을 버리는 등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을 분산시켜 수사를 교란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죠.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캐리 스테이너는 계획적 1급 살인, 중범죄 살인, 납치로 인한 사망 그리고 성범죄 관련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며 유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는 갑작스럽게 참회의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죠. 제가 죽어서 이 모든 비극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저 스스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음을 용서하세요. 법정에서 캐리의 사과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형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캐리를 치밀하고 숙련된 지능형 범죄자로 평가하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4건의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역시 캐리의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미제 사건들을 검토한 바 있죠. 그중 하나는 1982년 캘리포니아 머세드로 이주한 뒤 연락이 끊긴 28세 여성 패트리샤 힉스 달스트롬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힉스는 요스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이듬해 공원 일대에서 절단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캐리가 피해자 주변 인물들과 접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보복성 범행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끝내 미제로 남겨졌죠. 이 밖에도 1990년의 친척 살인 사건, 1994년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여성 살해 사건, 그리고 1996년 실종된 20세 남성 사건까지 유사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미제 사건들이 검토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캐리와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힉스 사건과 같이 캐리와 느슨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증은 있죠. 진심으로 참여를 한 것인지 정말 추가 범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캐리 스테이너는 조이루스 암스트롱 살해 혐의에 대해 사형을 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캐럴 썬드 일행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주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는데요. 캐리 측 변호인은 정신 이상과 가정 내 문제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강박
강박장애와 경미한 자폐 성향 그리고 왜곡된 성적 충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고, 그 결과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캐리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살인 3건과 납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죠. 결국 2002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면서 캐리는 샌쿠엔틴 주립교도소 사형수 수감동에 수감되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사형수 신분으로 수감된 상태죠. 환경이 만들어낸 범죄자인지 타고난 사이코패스 살인마인지 물음표를 남긴 요세미티 공원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